네, 안녕하십니까.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실록의 그 이모저모라는 주제로 한번 조선왕조실록의 그 주요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조선왕조실록 하면 이 조선시대에도 우리 흔히 당쟁이라고 들어보셨죠. 아주 그 당쟁이 그 치열하게 전개가 돼가지고 실록 중에서도 몇 편에 대해서는 이 수정실록이 만들어져요. 왜 이렇게 수정실록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반대 당파가 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전 그 시대에 그 실록이 못마땅한 거예요. 이 대표적으로 이 광해군 때 선조실록이 편찬돼요. 우리 실록은 전왕의 실록을 편찬한다 그랬잖아요.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광해군 때는 북인이라는 정치 세력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권력을 잡았어요. 그러니까 이 북인들이 주도해서 선조실록을 이제 편찬을 했는데 그 다음에 광해군 정권이 무너지고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정치 세력은 서인 정권이에요. 그러니까 이 서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 북인 세력들이 매우 못마땅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분명히 실록을 원래 볼 수는 없지만 저 북인들이 썼으면 저 뻔하다. 저런 실록을 후대에 계속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 이건 문제가 많다. 이렇게 해서 인조 때 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조실록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를 해요.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효종 때 완성이 되는데 이 선조실록을 수정했다고 해서 선조수정실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정말 그 선조실록하고 선조수정실록에는 차이가 있을까? 뭐 대표적으로 그 인물평가 같은 데서는 이 정치적인 견해가 확 드러납니다. 우리 그 율곡이이 선생 아시죠? 율곡이이라는 인물은 이 서인의 학문적 정치적 용수가 되는 인물이에요. 그래서 이 율곡이이 선생이 돌아가신 해가 이 선조 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에 그 북인들이 주도해서 쓴 선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딱 세 글자가 등장합니다. 이이졸, 이가 죽었다. 좀 심하지 않나요?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정말 학문적 정치적 용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훌륭한 그런 인물의 그 사망 기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.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 서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한 것이고 선조수정실록 보면 율곡이에 대한 기록이 그 똑같은 날 기록이 한 서너 페이지 나옵니다. 어릴 때부터 똑똑하셨고 뭐 영특하셨으며 어떤 책을 쓰셨고 뭐 제자들은 누가 있고 그 유명한 10만 양병설 이야기도 선조수정실록에만 딱 나타난다라는 거죠. 바로 이런 걸 보면 야, 그 시대의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실록이 수정되기도 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 좀 바꾸기가 쉬워요. 그래서 또 어떻게 한번 또 수정실록이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 현종실록하고 현종계수실록인데요. 현종실록 같은 경우는 숙종대 초반에 남인이 잠깐 권력을 잡았어요. 그래서 이 남인 정권 시대에 현종실록이 편찬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숙종 한 6년쯤 되면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인들이 쓴 현종실록 되게 문제가 많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수정 작업에 착수를 해서 편찬이 완성을 했는데요. 요때 이 실록이 현종계수실록이다. 현종계수실록에는 서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 상당히 담겨 있다. 그리고 바로 비슷한 상황으로 경종실록 같은 경우는 영조 초반에 잠깐 소론 집권했을 때 경종실록이 편찬되었다가 다시 노론으로 이제 권력이 바뀐 후에 경종수정실록. 이렇게 크게 보면 수정본실록은 3편이에요. 그런데 숙종실록 같은 경우는 보궐종호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노론 집권기 때 한번 숙종실록이 편찬됐다가 다시 이제 소론과의 정치적 경쟁 이후에 이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. 책 한 번 다 이거 전면 수정판 다시 내기에는 부담되니까 우리 그냥 정오표 정도만 만들자. 우리도 이렇게 뭐 완전 수정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 우리 책 같은 거에도 뒤에 보면 정오표 달려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숙종실록 보궐종으로 이렇게 나타났다.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당파의 치열한 정치적 경쟁을 보여주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뭐 좀 증거로서 선조실록, 선조수정실록, 현종실록, 현종계수실록이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전 당파가 쓴 실록을 없애지는 않았다. 저거 정말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그 기록은 안 돼 하고 완전히 이것을 정말 다 없앴다면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
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는 부족하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긴 잡아서 실록을 바꾸긴 바꾸지만 그 시대, 바로 이제 그 실록도 함께 두면서 이것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했던 바로 이런 성격은 또 남아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실록에 세종이라는 왕, 정말 이분은 진짜 까면 깔수록 정말 더 많은 업적이 나오시는 분이에요. 우리 세종대왕 업적 뭐 훈민정음 창제 뭐 장영실 시켜가지고 뭐 과학기구 만들고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 세종이라는 왕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얼음 좀 넣어줘라, 저 더우니까 뭐 이런 것도 지시하신 분이고, 이거 최근에 와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그 관청에서 일하는 그 여성들에게 바로 이 출산휴가 부여하기도 했고, 이 여성들에게만 출산휴가 부여하게 한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이 출산 그 육아휴직 이 30일 부여했던 이런 것까지 추진했던 분이에요. 이게 세종이라는 왕은 정말 알면 알수록 진짜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. 우리가 만 원짜리 지폐 좀 쓸 때부터도 야, 이거 정말 이분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. 그 중에 또 하나인데 바로 이 지금으로부터 1430년이니까 거의 한 589년? 거의 590년 전에 국민투표 실시한 분이에요. 국민투표. 당시의 토지세법, 우리 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기억하실 건데 연분구등법, 전분6등법 이 들어보셨죠? 뭐 토지의 품질에 따라 6등급, 그 해의 풍용에 따라서 9등급 나누어서 차등 있게 세금을 부과하는 1결당 20도부터 4도까지. 요 연분구등법, 전분6등법 이거 확정하실 때 당시 백성 17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투표 실시했어요. 국민투표. 찬성이 9만 8천여 명, 반대가 7만 4천여 명. 지역별 찬반 현황이 다 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. 경상도는 찬성 몇 명, 반대 몇 명. 충청도 찬성 몇 명, 반대. 전라도 찬성 몇 명, 반대 몇 명. 이게 결과적으로 왜 이런 그 국민투표를 실시했느냐. 이 가장 그 중요한 이 세금, 이 부분은 백성들도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는 백성들의 판단을 구하겠다. 이렇게 해서 이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사항이 바로 이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실록을 만드는 데는 사초이에 이제 시정기라해서 뭐 승정원 일기라든가 비련사 등록이라든가 관상감 일기라는 이런 그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후에 관한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했던 이런 기록들도 참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기후에 관한 내용이 매우 이제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이 홍수라든가 가뭄 피해, 또 전염병, 이 피해 상황 이런 것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. 특히 이 지진 관련 기록, 1,800여 건의 지진 관련 기록이 있어요. 우리 보면 우리 사실 일본이 뭐 한 2011년인가 그 지진으로 되게 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, 사실 우리도 최근에 뭐 경주라든가 포항 쪽에서 지진으로 우리 한반도도 지진에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면 실록의 기록에서도 이 정말 확인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왜 이제 또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게 단지 역사 문헌 기록 같지만 자연과학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결이 되고 있고,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도 저 후쿠시마 원전 그 사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말 지진이 얼마나 큰 재앙을 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이런 조선왕조실록 기록도 잘 연구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은 뭐 이 지진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. 조선시대에 일어났다. 그러면 가능하면 그곳에는 뭐 이런 원자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뭐 신중을 기한다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까지 주는 게 바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다. 그리고 실제 이 지진 관련 기록은 우리 그 조광조라는 학자 아시죠? 16세기 학자인데 이 조광조라는 학자의 문집에도 이런 기록이 나와요. 이 정말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회의가 뭐 중단이 되고 뭐 피신을 했다. 그래서 요때 요 기록하고 실록 기록하고 딱 맞춰보면 일치한다라는 거죠. 그런 걸 보면 아, 역시 실록의 기록이 대단하다. 그리고 우리 실록에 기록된 그 왕의 건강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 실록에 아주 그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 조선시대 최장수 왕 누군지 아세요? 영조. 몇 세까지 사셨다? 83세. 요즘으로 치면 거의 100세 시대를 개척하신 분이야. 조선시대에 한 83세면 지금의 뭐 100세 시대를 뭐 넘어섰다고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
근데 영조 스스로 실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.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늘 연매를 하셨고 영빈도 매양 경계하기를 스스로 먹는 것이 너무 박하니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지만 나는 지금도 병이 없다. 이것은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. 이 표현은 뭐냐면 나는 음식도 적게 먹고 옷도 화려한 이런 옷 안 입는다. 거친 무명옷, 모시옷 입고 나는 정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다. 실제 영조에 관한 기록 보면 소식을 했고요. 채식을 했다라는. 거의 고기 반찬을 안 드셨다라는 기록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영조가 이런 그 장수 비결에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바로 이 승정원 일기 기록에도 나오지만 건강검진 정말 열심히 받았다. 한 달에 뭐 열흘꼴로 항상 이 건강 체크를 했던 바로 이런 것이.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한다면 영조는 술을 거의 안 드셨어요. 이 금주령을 그래서 영조 시대는 자주 내렸다라는 이런 기록도 나와요. 우리도 보면 지금 또 어떤 우리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통치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. 대표적으로 세종이라든가 정조처럼 학문을 좋아했던 그런 왕들은 집현전이라든가 규장각을 설치하다 보니까 뭐 신하들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왕부터가 모범적으로 연구하고 막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처럼 영조 때는 본인이 술을 거의 안 드시니까 자주 금주령을 내려요. 당시 술은 거의 곡식으로 빚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먹을 것 또 어느 정도 해결하는 그런 생각도 했다라는 거죠.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영조 시대를 살았던 신하나 백성들 중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시급하는 거예요, 소위. 정말 저 양반 돌아가시지도 않으면서 맨날 금주령 내리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왕이 어떤 스타일이냐. 그러니까 영조가 되게 절약하고 검소하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. 실제 영조는 이 국혼정례라는 책을 이제 편찬을 해서 이 혼인에서의 사치를 방지한다라든가 또 뭐 탁지정례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 국가 재정에서 낭비 요소를 없앤다라든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실록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. 특히 영조도 세종처럼 국민투표 아까 세종 했다고 했죠. 이 균역법을 제정을 할 때 우리 영조의 대표적인 업적 하면 균역법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창경궁 홍화문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의견을 듣는 그런 장면이 정말 실록에 감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게 결과적으로 좀 우리 뭔가 이렇게 좀 성군들이 잘했던 방식이 국민과의 소통, 그 당시에 백성과의 소통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영조는 정말 우리 조선의 왕 중에 이 젊을 때 사진하고 좀 나이 드셨을 때 사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즉위전 21살 때인가 영조의 모습이고요. 51살 때의 영조의 모습인데 거의 변화가 없죠. 이 정도로 이제 그 음식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해서 이렇게 체형을 잘 유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